이사님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지. 수익률은 얼마나 되시는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17년 말에 들어가셨어요? 18년 초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코빗에 입사한 거는 2018년 가을이었고요. 예,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그럼 했죠. 수익률 엄청 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정안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시드는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오를까요? 잠깐 물 좀 마시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릅니까?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안녕하세요. 주식과 부동산은 물론 재테크와 관련한 알짜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원 주배 세계 권혜정 기자입니다. 주린이 불인이 아니죠. 바로 코린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코린이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종처럼 존잡을 수 없는 암호화폐 시장. 대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오늘 코빗 정성문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코빗 사업개발팀 정석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그 글로벌 IB 출신이시던데 어떤 계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게 되신 걸까요? 그 글로벌 IB라는 직종은 기존 레가시 금융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건데 모든 게 완성된 어떤 큰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일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뭔가 다른 변화를 주고 싶었고 이제 그 당시 2017년, 18년 제가 이럴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예, 그 당시가 또 이제 광풍이었던 네네. 때잖아요. 이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깨달았죠. 그때 뭔가 내 커리어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초이스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사님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지 언제부터 투자 시작하셨어요? 가상자산이요? 네. 네,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데 하시는 건가요? 발음이 좀 힘든데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 업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많은 액수를 한다기보다는 직접 해보고 경험을 해야지 더 이해가 빠르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수익률은 얼마나 되시는지. 수익률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17년 말에 들어가셨어요? 18년 초에 들어가셨어요? 이게 코빗에 입사한 거는 2018년 가을이었고요. 예,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그럼 했죠. 수익률 엄청 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11월 말, 12월부터 엄청 폭등한 것 같아요. 그럼 초반이 아니라 왜 연말에 가서 비트코인이 네. 엄청나게 폭등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 11월 달부터 아마 좀 상승세가 가파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엄청난 양적 완화를 그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때 미 연준이 3월, 4월에 거쳐서 했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기관 투자자들이 깨달음을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좀 생소한 자산군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기관 투자자들은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만 익숙할 텐데 공부하는 시간 뭐 이런 게 좀 몇 달 걸린 것 같고 근데 이미 한 5월 달부터 그런 움직임은 서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헤지펀드 매니저인 폴 튜더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자기 개인 자산이 아니고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 펀드에 한 2% 정도 편입을 했다는 내용의 레터를 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산운용 업계에. 다른 그런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내가 손을 대도 욕을 안 먹겠다. 왜냐면 폴 티더 존스도 괜찮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조금씩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한 8월, 9월, 10월쯤부터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죠. 저는 그 4년 전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한창 막 난리가 났던 게 기억이 나요. 비트코인으로 누가 대박이 났다더라. 회사를 그만뒀다. 뭐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사라졌다는 둥. 네. 근데 이게 업계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이렇게 비슷한 곡선을 보인다. 네. 4년마다 널뛰기 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 그 가격 패턴을 보면은 그건 맞는 말이고요. 네, 4년마다 이 사이클이 있었는데 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네네. 게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인과관계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설명력은 반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감기라는 게 이 비트코인의 공급에 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약간 마케팅 효과가 있어가지고 반감기라는 그 현상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간접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또 4년 뒤를 기다려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여태껏 진행된 가격 패턴을 보면은 네. 또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반감기 이후에 한 18개월 사이가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는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반감기가 2020년 5월 달이었으니까 그거부터 그로부터 18개월이면은 그러면은 대략 금년 한 말 정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금년 말. 지금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근데 사실 반감기가 과거 세 번 있었기 때문에 세 번만 가지고는 뭔가 그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반드시 꼭 이거를 따라야 된다는 어떤 의견에 좀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때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최근에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다 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장에 출렁했었던 네. 때 반영이 바로 됐었는데 네. 이런 게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자산이기 때문에 예, 국내 시장, 뭐 국외 시장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상 어떤 한 나라가 그거를 뭐 금지한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0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다른 나라에서 맞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큰 영향은 없을 예, 거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 심리적으로는 어떤 단기적인 임팩트는 있을 수 있으나 예, 거죠? 장기적으로 뭐 그쵸. 큰 영향은 예, 없을 예, 거다. 예.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오를까요? 잠깐 물 좀 마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릅니까?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자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게 이제 신생 자산군이에요. 신생 자산군. 신생 자산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는 자산군이 뭐가 있죠? 주식이 주식. 있고, 예, 이게 조금 채권이 있고, 뭐, 네. 뭐 그치 예적금도 될 수 있고,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산군이거든요. 네. 근데 새로운 자산군이 이 세상에 나오는 거는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채권이 이 세상에 나온 게 많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한 1600년 정도 영국에서 그 영란은행이 처음으로 발행했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식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처음에 이제 주식 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한 1700년 초반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100년이 걸린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네네. 새로운 자산군이라는 건 나오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 아니면 암호화폐라는 그런 자산군이 생긴 거죠.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자산군들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자산군이 채권인데, 글로벌 채권의 시가총액이 200에서 3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인데, 네. 한 200조 달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게 뭐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되냐? 주식은 한 100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냐? 네. 1.5조 달러 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장황하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새로운 자산군이 생겼을 때 이런 다른 자산군에 있던 그런 부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예. 예. 근데 지금 양을 보면은 제가 비트코인 한 1.5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작잖아요. 네. 200조, 네. 뭐 100조 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부가 이 기존 어떤 금융 자산군에서 넘어올 때 그 임팩트를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좀 감이 오지 않을까요? 옮겨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인 거죠. 예. 25일부터 특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네. 이 특근법 개정안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특근법이라는 법이 이제 2001년인가에 원래 세워졌어요. 그 풀네임은 너무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네, 뭐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네. 생겨난 법이고요. 네네. 2001년에 만들었을 때는 뭐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이 새로 등장을 했을 때 그런 실정에 맞게끔 이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월 25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는 건 특근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금 세탁의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아무나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소 숫자가 많았거든요. 네네. 규제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이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거래소들은 실질적으로 영업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특근법 개정안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일반 투자자들은 뭐 아무 거래소나 막 여태껏 하셨던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태껏 자기가 주로 거래하던 거래소가 특근법 이후에도 영업을 있을 계속 것인지. 그렇죠. 예,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코린이들 네. 투자를 시작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네.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를 여쭤봐 달라라고 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경험이 없으면 일단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드는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거는 이제 다들 개인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꼭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뭐 잃어도 생활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액수로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코린이라면은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편인데 막 그냥 지금 오르니까 뭔가 핫하니까 뭔가 뛰어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뛰어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뛰어드는 분들은 이게 일직선으로 오르지는 않으니까 또 빠질 때는 또 살벌하게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 고생도 굉장히 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떨어진 게 무서워서 매일같이 안 쳐다보도 될 만한 그 액수로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주식 투자는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장기 투자로 보고 네. 넣고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근데 네. 비트코인도 같은 선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장기로 쭉 보고 네, 가는 맞습니다. 네. 존버라고 하잖아요. 예.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존리 그 네네. 대표님은 10년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정해주시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얼마나 네, 저도 뭐 10년 이상, 10년? 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길게 적어도 4년은 들고 있어야 돼요. 4년 아까 제가 아까 4년 주기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4년 주기. 그러니까 2017년에 광풍 때 꼭지에 물렸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주위에. 네네네네. 그런 분들조차도 만약에 안 팔고 그때 갖고 들어왔는데 있었으면.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3배 난 지금 그쵸, 3배 난 세배 거죠. 이상 예, 난 3배 이상 난 거잖아요. 잠시만 네. 더 팔면은 그쵸,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 파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을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 팔고 그걸 버티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잘 모르겠고 뭐 뭔지 모르겠고 뭐 이러니까 주위에서 야 그거 사기인데 왜 해? 뭐 이런 얘기 자꾸 듣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면서 이상한 타이밍에 손절하고 이러면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순간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걸 설명해 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찾아보면은 인터넷상에 많이 예, 무료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거기서만 찾아가도 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화제를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건데. 그림했다. 예. 속을 뻔. 예. 그러니까 코린이들이 기억해야 될 주의 사항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을 좀 배워본 익힌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네. 뭐 또 추가로 정리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비트코인 아닌 다른 코인의 유혹에 자꾸 빠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알트코인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은 될 수 있으면 비트코인으로 하고 뭔가 딴 게 궁금하다 하면은 뭐 한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밀다 하더라도 자산 배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8대 2 정도로 한다든지 9대 1로 한다든지 이더리움은 소량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이거 그 사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옛날에 사람들이 주식을 투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네. 약간 비트코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시작하지 네. 않은 사람들 중에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저 같은 예비 코린이들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네. 어떤 투자 대상이 투자냐 투기냐 결정하는 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떻게 접근을 네, 하느냐. 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내가 이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현란한 주가 움직임에만 현혹이 돼가지고 오늘 들어갔다가 다음 주에 팔아야 되겠다는 뭐 약간 이런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마인드로 뛰어들면은 그건 투기죠. 그것도 투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는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현란한 가격 움직임에 현혹돼가지고 네.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자산군인지 이해를 하고서 접근을 하면은 그럼 투자가 되는 거죠. 네. 역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사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덧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비 코린이었던 저도 드디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또다시 재테크와 관련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